네, 안녕하십니까. 깨부책 학당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깨부책 학당을 새롭게 진행하게 될 33회 문영기라고 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또 질책 받겠습니다. 그럼 깨부책 학당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이익을 놓고 총석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외교가, 이 전장에 천병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외교관입니다. 이 치열한 외교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과 무엇보다 애국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자타가 공인하는 미국통 외교관인 서울고 17회 동문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모시고 우리나라 외교 현안 등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명박 정부의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한 2년 7개월 재임하셔서 한 2010년 9월에 그만두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근데 특별한 공직을 맡지 않으셨는데요. 주로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공직은 안 했지만은 그동안에 그 한일 관계에서 한일 포럼 또 회장을 맡아 있고, 그다음에 한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미 동맹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이 근무했던 주한 미군 들이 한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김현장 고문으로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으로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먼저 외교 현안부터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관님, 북미국장, 미주국장, 잘 알려진 미국 통이신데요. 지금 한미 관계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한미 관계는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도 그 한국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발전, 민주화, 이거의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75년, 1945년 우리가 독립을 해서 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곧 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또 6.25 전쟁 이후 완전한 폐허 속에서 우리가 경제를 재건했고, 또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그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 미국이 많이 우리를 지원하고 또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많이 촉구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한미 관계라는 것은 워낙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정권의 방향에 관계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미 관계를 항공모함으로 비유할까요? 조그만 여러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금방 방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것이, 한번 그 항공모함이 방향을 틀면은 다시 원위치하기가 그렇죠. 쉽지 않다. 그래서 한미 관계도 우리가 이것이 주어진 것이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국가와의 관계는 개인과 개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물을 주고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미 관계라는 건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지금 큰 변함 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최대 외교 현안이라고 하면 역시 북핵 문제가 꼽힐 텐데요. 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유엔총회 가서 종전선언을 다시 요구를 했는데, 북한이 응하는 척 하다가 다시 이번에 또 미사일을 발사하고 태도가 지금 오락가락해서 참 대응하기 참 쉽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만은, 근데 이 북핵 문제 해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북한 문제가 사실 어려운 숙제죠. 벌써 90년대 초반 이 북핵 위기가 발생했고, 1994년도에 소위 지네바 합의를 통해서 미국 간에 큰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네들은 자위행위,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적대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는 그러니까 1950년대 6.25 전쟁 때의 목표와 하등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또 한국 국내 사람들은 북한의 핵이 마치 미국하고 북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 북한 핵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안보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상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는 북한이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네들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만으로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또 우리 우방국과 힘을 합해가지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고 외교의 한계가 있고 결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가 앞장서서 북한을 설득하고 북한과 협상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제재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북한은 지금 계속 미사일 성능을 높이고 핵탄두를 뭐 넣을 수 있는 그런 대륙간 탄도 개발을 하고 뭐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핵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일부 이제 대통령 후보들도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전술핵 문제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또 배치를 한다면 그것이 또 이 동북아 지형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전술 핵무기는 6.25 이후에 한반도에 배치되어 왔습니다. 그것이 동서냉전이 이제 끝나고 1991년도도 남북 간의 비핵화 선언도 이제 그 일환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술 핵무기를 다 철수를 했어요. 그건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일환으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다시 배치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결정이 되게 되죠.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미국이 그러면 하고 한반도의 정세만 생각해서 재배치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것은 동북아 전체 중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 나아가 전 세계 핵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한다고 배치되기는 어렵지 않는가. 그건 기본적으로 미국의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논란하는 것에 대한 그 실용성이라든가 실효성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외교부 장관 되시기 전에 주일 대사도 역임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일 관계도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한일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좋았다고 지금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악화된 사례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이 위안부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던가. 이 일본의 우익화도 물론 큰 관련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만하지 않은데 이 한일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최악의 관계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겠냐? 과거에는 사실은 지금 위안부 징용군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문세왕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이라든가 또 김대중 납치 사건이라든가. 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한일 관계가 원상 회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력, 복원력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첫째로 우선 세대가 변한 겁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제는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을 식민지화해서 35년 동안 우리를 좀 어렵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의 많은 젊은이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또 우리의 국력이 이제는 상당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네. 뭐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가처분 소득 그 보면은 왜 아주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상당 수준 따로 올라갔고 뭐 GDP 수준에서 보더라도 일본이 5조 우리가 뭐 1조 5천억 3분의 1 이상 우리가 됐고 과거에는 뭐 제가 외교부 들어왔을 때만 해도 70년대 초만 해도 뭐 10분의 1도 안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가 기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했죠. 근데 이 자리에 일부러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일 관계만을 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지정학적으로 한미일 삼국의 협력 관계는 한미 관계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증거로서 한참 6.25 전쟁이 진행 중인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1951년에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한일 관계 정상화를 요구를 해가지고 한일 간의 협상이 시작된 게 1951년이에요. 그것이 14년을 끌었어요. 그럼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왜 14년이 끌었느냐? 결국은 식민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우리는 식민지에 대해서 일본이 과오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을 하는 거고 일본은 합법적으로 합방을 했다는 거고 기본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결론 없이 그냥 좀 뭐라고 그럴까 적절하게 덮고 터치를 안 하고 그래서 1965년 한일 기본 협정의 결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완벽한 청산을 안 하고 지나가 그것이 지금의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안부 문제, 징용 문제 다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문제 법적인 논리 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어떤 결단력, 양국의 지도자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셔서 곧 일본을 가셨죠. 그래서 그때 21세기를 위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오부치 수상하고 상당히 과감한 그때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로 봐서는 엄청난 과감한 결정입니다. 또 일본의 문화를 한국에 들어온 곳 개방을 했고 그때 난리가 났었죠. 이게 큰일 난다고. 그렇지만 이 정치 지도자는 그 당시의 여론보다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야말로 제2의 김대중 오부치 선언과 같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오는 대로 뭐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가지고 결단을 내려야만 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되는 거지. 뭐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그만 가지고 법적으로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외교 분야 현안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습니다만 장관이 보시기에 현재 제일 미흡한 분야 그리고 어디에 역점을 둬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제가 현직 때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외교 인프라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외교에 쓰는 인원과 예산이 너무 적어요. 우리 국력에 비해서. 일본하고 비교를 해보면 외교 인력이 일본은 한 7,000명, 8,000명, 우리가 2,000명 넘는데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로서는 사실 그 GDP에 버금가는 그 무역 규모, 소위 무역이 1조 3천억
정도 되고 우리가 GDP가 1조 한 4,5천억 되는데 어떻게 보면 GDP의 거의 80, 90%를 무역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국제 정치 정세의 동향이라든가 또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신문을 보면은 별로 이렇게 톱에 국제 뉴스가 나오는 적이 없어요. 근데 일본 신문이나 뭐 미국 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뭐 하다못해 싱가포르 신문들을 보면 제가 싱가포르 근무했습니다만 국제 뉴스가 상당히 톱을 많이 차지하고 그 다루는 기사도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외교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국력에 비해서 인프라가 약하지 않은가. 또 우리가 쓰는 예산도 우리가 해외 원조를 많이 늘렸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해외 원조를 주는 나라로 OECD 가입 이후에 많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예산에 1%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외교부가 예산을 많이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1%도 안 됩니다 하면 놀라요. 네. 아 그러느냐. 네. 아 그렇게 외교관이 많은데 아니에요. 우리 외교관 수가 우리보다 훨씬 나라와 면적과 인구도 작은 네덜란드보다 우리가 작아요. 2,000명 좀 재있을 때 2,200명. 제가 그거를 한 5, 600명 늘리려고 기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그 실현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 많이 노력을 해서 좀 늘어났지만 아직도 선진국이라든가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에 되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외교 방향에 있어서 아까 뭐 말씀드린 것과 중복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 우리의 외교를 보는 시각이 한반도 및 그 주변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GDP의 규모, 무역 규모에서는 7위고 7번째고 하면은 한반도를 넘어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혀야 돼요. 소위 중동,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 되는데 뭐 남북 분단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너무 한반도에 몰입한 외교, 주변 사강에 몰입한 외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외교 인프라를 더 바깥으로 해가지고 외교를 좀 다변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네.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제 모가디슈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지금 뭐 한 300만 정도 들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장관? 이제 영화는 못 봤습니다만 제가 그 당시 91년 겨울 같은데 네. 제가 그때 워싱턴에 있었기 때문에 네. 미 국무상하고도 협조를 한 기억이 나요. 그 문제 이제 뭐가 있을 예. 문제 생겼을 그리고 때. 그 전에 89년인가 조금 유사한 겁니다. 라이베리아에서 예. 내전이 일어나서 예. 그때 우리 대사관이 철수를 했어요.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협조를 받았죠. 왜냐하면 라이베리아는 미국의 영향력이 컸고 또 소말리아 모가디슈는 이태리가 식민지였던 거기 때문에 이태리가 아무래도 지정을 잘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태리하고 하려고 했는데 사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항상 화려한 겁니다. 생명을 무릅쓰고 그래서 모가디슈는 그 영화가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좀 이렇게 영화지만 뭐 100% 다 실화는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강신성 대사가 북한 대사하고 같이 협조해서 안전지대로 아마 이태리 대사관으로 제가 대피해가지고 거기서 공항에서 수송기를 탄 기억이 납니다만은 참 뭐랄까요, 이 생명을 걸고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거의 진짜 목숨 걸고 탈출했어요. 탈출했고 탈출한 이후에 또 우리 그 직원들도 데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제 거기 현지 아프간 주민들 378명 철수시킨 것 같은 거는 사실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려한 직업만은 아니라는 거, 상당히 심각한 직업이다라는 거죠. 네. 그 아까
사모님 사진을 이제 보내셨다고 그래가지고 외교관 사실은 부인도 사실은 외교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제 이 부부 동반으로 해서 참석해야 될 뭐 여러 가지 뭐 일들도 많고 공식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저에 뭐 다른 외교관들 초청해서 또 그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외교관의 역할, 외교관 또 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같이 이제 계속 같이 다니셨을 거 아닙니까? 네. 사모님께서 무슨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같이 외교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으신다거나 아니면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제일 구박을 많이 받은 게 그 집사람한테 예. 이번 주 언제 몇 사람 그 외무성 직원이나 네. 관계부처 직원들 관저를 초청해야 되니까 밥하라 하면은 한 번도 순순히 오케이를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게 이제 해외에서 대사들한테 이제 좋은 관저를 지원하고 또 이 요리사를 지원하는 것은 주재국에서 외교 활동하는데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거거든요. 주재국 주요 인사를 뭐 고급 식당에 가서 대접하는 것도 뭐 그렇죠. 좋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그 사람들이 인상 깊어하고 좋아하는 게 우리 관저에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내고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아주 가까워지거든요. 또 상대방 부부를 초청하면은 부인들끼리도 관계가 되고. 그래서 저는 외교의 반은 그 부인이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특히 같이 이렇게 사교가 상대국 정부의 주요 관리들하고 인간관계가 좋아져야 그걸 통해서 외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무슨 서류 갖다 주고 서류 받아오는 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대사들에게 좋은 관저와 그 요리사를 제공하는 것은 그런 활동을 하라는 거거든요. 집사람이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고 이제는 관저에서 요리해서 대접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교관 꿈꾸고 있는 후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화려해 보이고 하지만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외교관 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루트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우선 외교관이 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마음 자세가 외교에 대한 인식이 이것이 뭐 화려하게 무슨 뭐 이렇게 좋은 직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각한 직업이고 외교의 실패라면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이 크지가 않아요, 우리. 제가 이제 베트남을 좀 유심히 봤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외교에 성공하면 평화고 외교에 실패하면 뭐 불란사하고 전쟁을 했고 또 미국하고도 전쟁을 했고 또 중국하고도 2번이나 이상 큰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가보면은 그 외교부 청사의 위치가 국회의사당 바로 근처에 있어요. 그만큼 외교라는 것이 이것이 뭐 그냥 사교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쟁과 평화를 다루는 직업이라는 거.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려서부터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거.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부터 이제 그런 뭐라고 그럴까 그 대외 활동을 미 문화원에서 소위 영어를 이렇게 모임을 갖는 그 콰라 클럽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동문 중에 콰라 클럽 출신이 많아요. 그래서 이화여고 학생들 주로 해서 모임을 갖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유럽 그래서 제가 지도를 상당히 좋아해서 요새도
제 사무실이나 집에는 지도를 항상 붙여놓고 네. 있습니다. 보면 한국이 이 세계 지도에 어디에 위치가 있는가. 이게 재미나요. 그래서 그런 관심 우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역시 외교관은 이제 그런 좀 호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항상 해외에는 2, 3년마다 움직이니까 항상 정착을 사료해야 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성격상 그런 좀 부지런하고 호기심이 있는 사람에 맞는 직업이죠. 네. 그리고 평소에는 저는 어학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해요. 어학. 그래서 영어는 기본이고 반드시 뭐 중국어나 일본어나 불란서, 옛날에는 불어를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저는 독일어를 했고 일본어, 독일어. 네. 그래서 우선 영어는 기본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그런 좀 외국 잡지라든가 이런 책 같은 거를 좀 가까이 접하면은 쉽게 외교관 시험. 요새는 이제 고시가 아니고 외교안보연구원의 국립외교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국립외교원이 네. 별도로 예. 설치가 돼가지고 거기 입학해서 2년 동안 좋은 성적을 내야만 네. 외교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어학에 대한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서울고 출신들이 이제 외교관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삶의 지표가 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뭐 저는 평생을 살면서 서울고등학교를 나왔다는 그 자부심을 항상 잊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김원규 교장께서 하신 그 말씀이 학교 유학에도 크게 써붙였고 네. 언제 어디서나 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게 참 그거는 지나고 보면은 참 뭐라 그럴까 이 가슴에 항상 새겨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제 아들도 노력 끝에 서울고등학교를 지원했어요. 그래서 47회입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39세인데. 네. 그만큼 제가 하여튼 해외 데리고 다니면서도 예. 어떻게든지 고등학교는 서울고등학교를 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이밍도 맞추고 네. 집도 여기 이제 가까운 곳에 이사를 안 가고 그래서 한 집에 79년도에 이사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 그럴까 서울고등학교에 대한 저희 애착이 그럴까 또 저 보람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서울고등학교 다니면서 항상 지금도 거기 가끔 들려봅니다만은 도서관 자리 도서관에 제가 도시락을 2개 저녁까지 싸갖고 다니면서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소설책 역사 소설책 보는 재미 때문에 제가 도서관에 밤늦게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또 외교관의 가장 좋은 게 세계사뿐만 아니고 우리 근대사, 현대,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를 알아야 우리 외교의 좌표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외교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려면은 그런 역사에 대한 공부, 인식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외교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전 외교탕송부 장관으로부터 각종 외교 현안 그리고 고등학교 때의 추억담 같이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외교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큰 가르침 기대하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부처의 각당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